안녕하세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는 토트넘 뉴스로 시간입니다. 지난 11일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일정으로 벌리를 홈으로 불러들였고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라르센에게 선제 실점을 내준 후 페드로 포로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후반 역전 결승골이 터졌는데 주인공은 바로 미키 반더벤이었습니다. 센터백으로 출전한 반더벤은 후반 35분 선발 레프트백 올리버 스킵과 교체되면서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자리엔 라두 드라구신이 센터백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레프트백 경력직답게 준수한 활약을 선보여줬습니다. 후반 37분 놀라운 결승골까지 장렬했는데요. 메디슨이 공을 잡자 전방으로 침투를 시작했고 터치를 통해서 상대 수비수들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피한 뒤 이 과정에서 스칼렛의 스크린 공헌이 있었죠. 골대 구석을 노려 때린 왼발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진짜 훌륭한 공격수의 득점을 보는 것 같은 득점 장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반도벤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득점 상황에 대한 비하인드를 밝혔습니다. 경기 중에 메디슨 옆을 지나가면서 5초 안에 네가 공을 잡으면 내가 깊숙한 곳을 뛰어가겠다. 패스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메디슨이 공을 잡자 나는 뛰어 들어갔고 그가 나에게 패스해줬다. 이러면서 뒤에 이제 득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 속 상황이 바로 득점으로 이어진 직전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 반더벤의 레프트백 기용. 사실 우도기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이탈하고 꾸준히 언급됐던 카드인데 로얄 스킵을 거쳐서 드디어 가동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결과가 좋은 걸 보니 그동안 왜 안 썼을까 싶긴 한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반더벤 레프트백 카드를 꺼내 들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다만 동시에 반더벤이 몇 차례 부상을 입었던 걸 염두에 두고 있다. 레프트백으로 뛰는 건 센터백으로 뛰는 것과 다르다. 더 중요한 건 팀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반더벤을 왼쪽에 두는 것을 꺼려왔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더벤이 그동안 햄스트링 부상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위아래로 많이 뛰어다녀야 되는 풀백에 두는 걸 조금 조심스러워했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기 막바지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올해 경기를 뛰지 않았던 스킵은 60분 정도만 뛸 수 있었다. 드라구신을 투입하면서 반더벤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았고 그 선택이 승리에 도움을 됐다. 반더벤의 골은 훌륭했다라고 당초 구상한 대로 경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트코글로 감독 다 계획이 있었네요. 부상이 걱정이라면 다음 경기 때도 선발 레프트백으로 쓰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려 발롱도르를 수상한 잉글랜드 스트라이커이자 요즘은 축구 평론가로 활동 중인 마이클 오원이 토트넘과 케인에 대한 언급을 해서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오원은 베팅 관련 사이트 갬블링존과 인터뷰에서 대표팀 후배 공격수 케인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원은 작년에 케인이 바이에른으로 이적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낸 적이 있는데 이 인터뷰가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떨어지기 전에 한 인터뷰인 것 같더라고요. 케인이 만약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고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 탈락해도 생각이 같을 거냐? 같은 생각을 유지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해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 결과론이다. 케인이 바이에른으로 막 이적했을 때 정말 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3, 4개월 전에 인터뷰했다면 바이에른이 리그에서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보고 와 대단한 예측을 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건데 그것도 다 결과론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차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예측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나는 이적이 잘못됐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 케인이 챔피언스리그에 우승한다면 결과론적 관점에서 내가 틀렸다고 말하겠지만 절대적으로 틀린 건 아니다. 라면서 자신의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리버풀을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갔었다. 이적 직후 25년 동안 평균적인 성적을 냈던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했다.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리버풀의 리그 순위가 어땠는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자신이 옳고 그르고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겠죠. 그 뒤에 이어서 이적하지 않았다면 케인은 지금쯤 리그 최다 득점자에 근접했을 것이다. 정말 흥미로운 팀인 토트넘은 케인과 함께 했다면 4위 안에 들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계약 신분을 얻기까지 4경기 인터뷰 시점 기준으로 4경기 남은 상황이었을 것이라면서 그가 행한 이적은 정말 형편없는 이적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케인은 일단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토트넘은 케인이 있었다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었을까요? 케인이 뛰었다면 여러 면에서 달라졌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재미로 막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리그만 따져봤을 때 케인의 올 시즌 공격 포인트 기록은 36개의 골, 8개의 도움입니다. 케인이 토트넘에서 뛰었다면 히샬리송이 백업으로 뛰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단순히 히샬리송의 공격 포인트를 빼고 케인의 공격 포인트를 더해보면 올 시즌 토트넘의 골 득실은 플러스 12에서 플러스 41로 상승하게 됩니다. 골 득실만 가지고 순위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올 시즌 골 득실이 40이 넘어가는 구단은 1위부터 3위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뿐이고 나머지 팀들이 플러스 22 이하인 걸 생각하면 이 격차가 꽤 큰 걸 감안하면 플러스 41 정도면 4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겠다라고 짐작은 예측은 해볼 수 있겠죠.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계산도 해봤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 매경기 결과에서 히샬리송의 공격 포인트를 제거하고 성적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승점은 52점, 15승 7무 14패가 됩니다. 이때 토트넘의 1점 차 패배가 7경기, 무승부 경기가 7경기인데요. 케인이 뭐 한 경기에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32경기 44개 공격 포인트를 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매 경기에 공격 포인트를 하나씩 기록했다 치고 한 골차 패배가 무승부가 승리로 기록된다고 그냥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토트넘의 승점은 73점이 됩니다. 현재 4위인 승점 67 빌라보다 높고 3위 리버풀보다 승점 5점 뒤지는 수치로 4위에 오르는 수치가 되겠네요. 사실 이런 계산이 다 무의미한 건 알지만 메디슨, 우도기, 반더벤, 비카리오 같은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케인까지 있었다면 오웬의 말대로 토트넘이 4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았겠다 정도로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케인 자체도 분데스리가 대신 프리미어리그에서 36골을 더했다면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자인 앨런 시어러의 기록에 11골 차로 따라붙을 수 있었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경기 프리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한국 시간 15일 오전 4시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맞붙습니다. 34라운드 리그 순영 경기로 지난달 맨시티 FA컵 일정으로 미뤄진 경기죠.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북런던 더비 아스널이 토트넘을 응원하게 됐습니다. 아스널은 한 경기 더 치른 상태로 맨시티의 승점 1점, 골득실 3골 앞서 있습니다. 토트넘이 맨시티를 잡아주면 아스널이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자력으로 20년 만에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토트넘이 맨시티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갸웃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맨시티가 무서운 상대긴 하지만 지레 겁먹을 만한 경기도 아닙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홈에서 최근 맨시티에 강했거든요. 2019년 개장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상대로 5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 FA컵 맞대결에서 처음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연승이 깨졌죠. 하지만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참가할 팀이 없었던 탓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로 그동안 적지 않은 골을 넣었던 게 더욱 공백이 아쉬움으로 느껴지겠죠. 컵 대회를 포함해 통산 맨시티전 18경기에서 8개의 골, 4개의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입단 후 첫 6경기, 맨시티전 6경기에서 골, 도움 각각 하나씩 근쳤던 걸 제외하면 최근 12경기 기준으로는 7골, 3개의 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빈도가 훨씬 상승합니다. 직전 경기였던 리그 14라운드 맨체스터 시티 원정 경기 때도 손흥민 선수가 1개의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불운한 자책골을 비롯해서 3골을 내줬지만 손흥민 선수와 쿨루셉스키의 1골 1도움, 로셀소의 득점이 나오면서 두 팀이 3대3 무승부를 거뒀었죠. 이 경기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골도 좋지만 일단 도움 하나가 필요한데요. 손흥민 선수 올 시즌 리그 17개의 골과 9개의 도움으로 리그 10 달성에 도움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10을 달성하게 되면 통산 개인 통산 세 번째로 프리미어리그 2자릿수 득점, 2자릿수 도움 돌파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역대 6번째 기록에 해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웨인 루니와 모하메드 살라가 공동 1위, 에릭 칸토나와 프랭크 램파드가 공동 3위고요. 그 다음으로 디디에 드로그바가 3회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도움 하나를 2경기 안에 추가하게 된다면 드로그바와 동률을 이루면서 6번째 기록 보유자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